아니 우리 PD님도 150만 원까지 넣고 청약을 안 넣었대요. 왜 안 넣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다 이런 생각인데 네. 방법이 있군요. 있습니다. 1년에 10개 정도 나옵니다. 고분양가에 당첨됐는데 이거 금액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지.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네, 뭔데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청약이 운빨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저도 이제 청약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안 넣었는데 아니다. 운빨이 아니라 이 점수를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청약의 신 오늘 월용쌤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가점을 찍어서 당첨을 도와드리고 있는 원룡이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약 점수를 찍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청약 점수를 예상해요. 네. 커트라인을 예상해서 그걸 맞춥니다.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운빨이잖아요. 추첨제는 운빨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되는 구조도 맞는데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이 1점, 2점 차이로 당첨이 안 되면 5년, 10년 무주택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입을 들어가면 당첨이 잘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쌓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운빨이 아니었네요? 운빨에 양념이 중요한데 굉장히 센 양념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 양념을 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청약이라는 거를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원래 저도 경매로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경매를 처음 배웠고 3년 동안 낙찰이 안 되다가 3년 동안요? 네, 저보다 심하시네요? 너무 최저가만 쓴 거죠. 아, 절대 저는 손해볼 수 1년. 없다. 저 1년이요? 1년 동안 최저가 쓰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그 와중에 의기소침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청약 정보를 알려줘서 오. 한번 분석해보자. 왜냐하면 경매 분석은 좀 어려워요. 네. 용어도 어렵고 입지 저는 분석도 어려운데. 쉬운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문가. 네. 그래서 턴했죠. 피벗을 했습니다. 오. 당첨이 되고 나서 너무 재밌고 당첨 잘 되는 법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 가족, 회사 동료 당첨을 수십 건을 시키고 나서 어떤 패턴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당첨 잘 되겠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 경매로 시작을 하셨다가 도저히 낙찰이 안 돼서 청약을 한번 해볼까 해서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게 당첨이 되네? 아, 여기에도 뭔가 공식이 있네? 이걸 발견해내신 거네요? 맞습니다. 와,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당근. 청약은 추첨제도 있고 뭐 가점제도 있고 1순위, 2순위 너무 어려운 게 많은데 그거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청약 용어가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좀 특정화돼 있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이 가점 추첨은 말 그대로 이제 점수 높은 사람으로 뽑는 거, 추첨은 랜덤으로 뽑는 건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그거를 숙지하고 있는 것도 당첨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판별이 됩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그건 뭐예요? 청약 통장을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다. 네. 1년 이상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 예치금이 있어요. 300만 원 두고 그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가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방으로 넘어가면 가입 기간이 6개월만 돼도 돼요. 지방은. 그래서 이게 지역별, 그 다음에 면적별로 청약 통장 예치금 수준이 다 달라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 나는 34평에 청약을 하고 싶네? 그럼 서울에서 1년 이상 가입을 하시고 300만 원 이상 넣어두시면 된다. 근데 요즘에 월 10만 원이나 25만 원씩 넣는 분들이 많아요. 네. 25만 원, 이거 뭔 소리야 하실 텐데 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상향으로 조정해 놓는 게 좋다. 그럼 딱 12달 하면 300만 원 채워지거든요. 복잡하고 외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25만 원씩 1년만 채우세요. 근데 왜 3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게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최저 예치금이에요. 아, 그것도 막 넣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청약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평수가 정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또 궁금했던 게 2순위는 뭐예요? 맨날 보면 1순위, 2순위 이런 거 나오던데 2순위는 뭐예요? 1순위에서 예비 순번까지 청약자 수가 미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세대를 뽑는데 보통 요즘에는 예비 번호로 5배수 뽑거든요. 100명이 청약하면 다 당첨이잖아요. 여기서 500명이 더 청약하면 이 사람들은 다 예비 번호예요. 그래서 100세대를 뽑았을 때 600명까지 지원하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접수해서 끝나고요. 예비 번호까지 다 접수 건수가 미달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2순위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치금이나 가입기간 관계없이 청약통장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라면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순위는 거주 지역도 상관없어요? 상관 있습니다. 2순위는 거주 지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인근 지역의 범위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인근 지역은 도 경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2순위가 다 돼요. 그러니까 서울도 경기도 내 포함이잖아요. 네. 서울 사람이 인천 경계 청약할 수 있고 인천 사람이 서울 경계 청약할 수 있어요. 그게 2순위. 이렇게 복잡한 걸 다 공부하고 하는데 누가 운이라고 하신 겁니까?
운이니까. 운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가 정확하게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요즘은 이 1순위, 미달, 2순위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럼 미달날 곳 중에서도 가성비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좀 안목인 것 같아요. 미달이 난다고 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되고 300만 원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추첨제 넣어가지고 운빨로 당첨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뭐 점수를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리는 강남에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강남에서 전용 면적 84제곱 34평형의 가점제와 추첨제는 4대6으로 갈려져요. 예를 들어서 84A 타입이 있어요. 타입을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4대6이라는 게 가점이 6이고 네. 추첨이 4예요? 가점이 4. 가점제로 40%를 뽑고 네. 추첨제로 60%를 뽑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100세대를 뽑잖아요. 예를 들어 40세대는 점수 순으로 정렬을 해서 뽑게 돼요. 나머지 60세대는 무제한 경쟁입니다. 그러면 왠지 점수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보통 60대 1이 넘어가잖아요. 네. 6,000명이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청약 커트라인이 60점이 넘어가야지 당첨 구조예요. 그럼 60대 1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강남이 막 500대 1, 1000대 1도 넘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점제 물량이 있어도 점수 커트라인이 계속 끝없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제외한 추첨제는 더 경쟁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이 추첨제에서도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정말 10,000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로또죠. 근데 우리가 로또 청약자만 대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 그 외에 떨어지는 99.9%의 분들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좀 젊고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은 추첨제,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무주택 기간이 길었고 가입 금액이 좀 높은 사람은 가점제,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합니다.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규제와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규제 지역 빼고 대부분의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보면 34평 초과 면적은 100%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이 또 갈려요. 내가 점수가 높네. 그러면 중대형 평형에 쓰면 안 돼요, 청약을. 내가 점수가 낮네. 그러면 중대형의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대형은 몇 평이에요? 전용 85제곱 기준으로 갈리니까 34평보다 높은 걸 보시면 됩니다. 큰 거, 한 40평대 이런 거. 또는 37평, 8평 이런 것들입니다. 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이걸 9평이라고 하죠. 9평보다 큰 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청약통장 점수 강남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점 몇 점이에요? 84점입니다. 100점도 아니죠. 그러네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84점이 청약 점수는 만점이다. 네, 84점이신 분들은 반포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네. 청약 점수가 84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비현실적인데 네. 무주택 기간 15년, 무주택 기간 15년.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그다음 가족 수가 7인 가구. 7인이요? 7인. 요즘 그런 집이 있어요? 1년에 한두 개 단지에서 최고 가점 커트라인이 나와요. 그게 주로 강남에 있어요. 3명을 낳고 부모님을 부모님 두 모시고 분. 살면 7명.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만점 84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자녀가 많아도 2명인데 4인 가구의 최대 점수는 69점입니다. 여러분들이 69점. 지나가는 소리로 69점도 떨어졌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4인 가족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5인 가구가 요즘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강남권에서는. 그러면 강남에서 뭐 74점 이런 분들이 당첨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5인 가족인가요? 맞습니다. 앞자리가 7자다? 그럼 무조건 5인 이상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5인이 될 수 있죠? 부모님을 부모님. 네, 성공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부모님 다 모시고 사시거나 막 이러셔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원래 모시고 안 살면서 모시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청약 당첨된 다음에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잘리고 이러는 게 부적격 사유가 되는데 부적격 사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수강생분들도 실제로 적발돼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게 배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24평에 5인 6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냐, 이거는 위장 전입 이슈가 있다 해서 국토부에서 위장 전입을 밝혀내는 서류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예요? 주변에 병원에 다닌 이력.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부모님 사시는데 서울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고 당첨을 받았어요. 네. 부양가족 점수 5점 10점 높이고, 근데 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서류가 진료비를 어디서 냈냐, 전라남도에 있는 병원에 다니신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위장전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파헤친다고요? 네, 파헤칩니다. 그냥 이거 서류 한 장 제출하세요가 요건이에요.
그렇구나. 아, 근데 이렇게 원룡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자리 7자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추첨제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한 타입에 가점제, 추첨제 물량이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타입에 넣으면 되긴 하는데 넣을 때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걸 예측을 하고 청약을 하시는 게 비약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네. 그거를 또 찍어주시는가요? 네. 그러면 청약 점수도 찍고 그 단지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타입도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는 표가 예상표인데 거기에 예상 경쟁률도 나와 있고 타입별로 예상 가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가점 보고 넣으셔도 되고 추첨제로 하실 분들은 점수와 관계없잖아요. 결국 경쟁률 싸움이에요. 어떤 거는 50대1 넘어가는데 어떤 타입은 2대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한 단지 내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나 원하는 50대1짜리에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첨을 받기 위해서 2대1짜리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50대1이 당연히 좋고 2대1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런 것도 돈이 된다고요?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50대 1짜리도 저층부가 있고 동호수에서 랜덤으로 정말 안 좋은 동호수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대를 뚫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옹벽이 있고 막 필로티가 아닌 2층이고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네. 근데 2대 1짜리도 중층, 고층 또는 조망이 잘 나오는 동호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당첨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당첨된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건 2차적인 문제라서 당첨이 우선입니다. 근데 2대1은 경쟁률이 없으니까 안 팔릴 것 같고 50대1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인기가 있는 건 잘 팔릴 것 같은데 잘 제가 팔려요? 부동산을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보통 판상형을 좋아하고 타워형을 안 좋아하는데 부동산 상승기에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선호 타워형이 판상형의 가격만큼 받거나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워낙에. 그래서 투자의 철학 중에 하나죠. 가장 싼 걸 샀다가 제값에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대1이라고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해서 잘 팔리고 청약 결과가 2대1로 경쟁률이 낮았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청약 점수로 하는 거 포기하고 가점제로 하는 거 포기하고 운으로 하는 추첨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청약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졌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두 번째는 분양가 너무 높아져서 당첨을 덜컥 받았는데 잘못 판단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추첨제로 당첨될 만한 아파트가 가격이 적정한가? 당첨받고서도 프리미엄이 오를 것인가? 얼마나 벌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판단이 선행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추첨제를 넣든 가첨제를 넣던 이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인지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는 나중에라도 올라갈 것인지 이런 걸 먼저 분석해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고분양가라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요? 어차피 강남권은 당첨이 안 되니까 네, 차라리 주변에 있는 신축을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 우리 PD님도 150만 원까지 넣고 청약을 안 넣었대요. 왜 안 넣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인데 네. 방법이 있군요. 있습니다. 1년에 10개 정도 나옵니다. 당근. 근데 막상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당첨된 다음에는 또 당첨된 사람들대로 고민인 게 고분양가에 당첨됐는데 이거 금액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지 원력쌤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주식용으로 차용해 와야 되는데 비슷한 유형의 자산이 가격이 같은 패턴을 보이는 걸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아파트는 그 커플링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잠시 오르잖아요. 네. 커플링 되는 거죠. 뭔가 여기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비싸도 분양가가 용인되는 가격에서 완판이 되잖아요. 가격 인정받았다는 거고 옆에 있는 이웃 아파트하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요. 그럼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담이잖아요.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떨어지거든요. 다 같이 떨어지는군요. 예, 갈아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떨어진 옆에 아파트. 그러면 같이 올라갈 때 같이 떨어지는 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인데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원룡 이론이라고. 네, 원룡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네, 뭔데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3년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5%. 예.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연식만 변수예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세대수일 때 연식만 달라요. 네. 어떤 거는 20년 된 아파트, 어떤 거는 15년 된 아파트 이런 네. 건데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3년마다 5%의 가격 감가가 일어나요. 3년마다요? 3년마다. 예를 들어서 20년 된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근데 바로 신축이 얼마가 돼야 될까? 20년 된 아파트?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네, 20년이면 대략 보정을 합니다. 3회 배소를 하려면 21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으로 나누게 되면 네. 7, 네. 5%잖아요. 네. 7 곱하기 5% 35%. 네. 35%가 높아야 되는군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신축 아파트의 적정 가격은 옆에 20년 된 아파트 10억 네. 나누기 35% 이거 하면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35%를 차감하면 65%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도 됩니다. 3분의 1 가격이네? 신축이 15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20년 된 아파트가 10억일 때 신축 아파트는 15억이 적정가예요. 그래서. 20년 된 아파트가 10억일 때 신축 아파트는 15억이 적정가이다. 네. 근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분양을 강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합니다. 전국에. 네. 그러면 아파트 밀집 지역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신축을 분양해요. 얘만 네. 혼자 나홀로 신축이에요. 네. 가격 판단이 어렵잖아요.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대한 가격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3년 5% 이론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3년마다 5%씩 떨어진다. 네. 이거는 2009년식 아파트와 2000년식 아파트와 비교도 해도 돼요. 당근 그러면 제가 청약하려고 했던 청약 아파트가 한 13억대라서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축들의 시세를 보고 이 아파트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원룡쌤 이론을 그대로 접목을 해보면 13억 분양가 아파트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옆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가 10억일 때 원룡 이론을 접목해보면 이 신축은 15억이 적당한 금액인 거잖아요. 이거 당첨되면 2억을 버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가가 17억이다. 이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절대 추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확실해요? 예, 검증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한 15억 정도야지 적정가인 게 17억대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막 청약을 넣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미분양이 오래 지속돼요. 아, 그러면 진짜 비싸게 분양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당근 근데 원룡쌤 5천만 원짜리 청약 아파트 당첨된 걸로 1억을 버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요즘 워낙에 고분양가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부터 급등했거든요. 아, 그래서 가능한 사례가 2023년, 2024년 최근 2년 동안에 계속 나왔어요. 최근 사례를 제가 3가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개 중에 3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 3개만 보여드립니다. 아, 네. 5천에 넣고 1억을 버는 것은 뒤에 2개예요. 아, 그렇구나. 2022년 12월 달 광명 그렇구나. 재건축단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분양합니다. 네. 5구 타입이면 24평형이에요. 분양가가 7억 8천 중충. 네. 그러면 계약금이 10% 필요하니까. 그러면 7,800만 원. 그쵸. 네. 바로 결론. 지금 10억이에요? 예, 지금 분양권 거래된 게 10억입니다. 그러면은 7억 8천에 당첨되신 분들은 최소 2억은 벌었겠네요? 2억은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7천만 원으로 당첨된 게 1억을 번 게 아니라 2억을 번 케이스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걸 원룡쌤이 찍어주셨나요? 찍었습니다. 어디서 찍었냐면요. 저도 나름 유튜버라서 그 중에 출연자를 모셨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청약을 하실 분.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 스튜디오에서 상담과 동시에 가점 경쟁률도 나중에 네. 공유해드리고 당첨을 시켜드리겠다 네. 확언하고 출연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가점은 얼마로 찍으셨고 어떤 타입을 찍으신 거예요? 사실 예상 경쟁률을 찍을 필요도 없었어요. 미달을 예상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미달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타입을 찍으셨어요? 맨 위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59.9353 저 타입을 찍으셨군요. 맞습니다. 찍었는데 이게 표를 보는 게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설명을 몇 개만 드릴게요. 네. 공급 세대수가 있죠. 네. 237세대. 네. 이만큼 뽑는다는 얘기인데 네. 해당 지역은 광명에 분양한 단지라 광명 사람이 109명 접수했어요. 237명을 뽑는데 100명밖에 접수를 안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128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세모가 미달났다는 미달났다. 뜻이군요. 왜냐면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저 세모도 128명을 더 접수했다는 뜻인지 뭔지 보고 있었는데 저게 미달났다는 뜻이군요. 네, 사실 청약금에 건의하고 싶어요. 저거 세모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두면 그럼 더 좋을 것 편할 같은데? 듯.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뽑아오냐? 같은 날에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들어갑니다. 95명. 기타 지역은 뭐예요? 기타 지역은 인근 지역의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돼요. 네. 아까 도경계, 네. 그러니까 광명의 도경계는 경기도. 서울, 인천, 다른 경기도시. 네. 그래서 95명밖에 청약 안 했다는 거예요. 237명을 뽑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 95명밖에 안 했네요. 그것도 미달났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다음날 청약통장만 갖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만큼 배정이 아까 들어갔죠.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2순위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 있으면 2순위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2순위들한테 기회가 왔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20명밖에 안 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이제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47명이 지원한 건가요? 최종적으로 다 지원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237명 중에 경쟁률이 발생하지 않은 이 윗분들은 전부 다 당첨이에요. 그러면 이 13개를 가지고 47명이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타 지역 2순위는 이 정도의 경쟁률인데 어차피 예비 순번으로 다 부여를 받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상한 게 근데 왜 미달난 거를 찍으시고 그리고 59를 누가 좋아해요? 84를 좋아하지. 아무도 안 좋아하는 59를 찍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봤고요. 아,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은 미분양이 나지만 금액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이건 정말 싸다. 제가 그래서 이 부동산 업계에서 네. 뼈가 굵은 이유입니다. 그렇구나. 적정 가격을 판단을 잘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원룡쌤 이론을 대입하신 건가요? 대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때는. 왜요? 왜냐면 전 국민적으로 둔촌주공을 까던 때가 있었죠. 네. 그때 저는 청약자 수를 10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이제 네. 13,000명 들어왔거든요. 아, 청약 넣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셨는데 13,000명이 들어왔어요. 13,000명. 8분의 1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예측이 틀렸죠.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오른다. 너무 최저가다. 어... 근데 저같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8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 사람들은 둔촌주공 분양가가 비쌌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비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둔촌주공이랑 철산이랑 거리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둔촌은 거의 매각급 엄청 세대수가 크고 철산은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오를 거라는 확신을 하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전제는 고점 대비 다 30%에서 35% 하락한 시점이었어요. 아, 그때가? 네, 수도권 전체가요. 아, 그래서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 30% 내려간 지점이 도대체 몇 년도 가격이냐. 그러니까 이때가 22년 12월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30% 내려간 시점이 어디냐? 몇 년도이실 것 같으세요? 2017년도요. 아니에요. 19년도예요. 아, 2019년도. 네, 19년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19년도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싸면 무조건 싸다라고 좀 판단했어요. 아, 그렇구나. 혼자서 나름 분석하셔서 내린 결론이시군요. 네, 그래서 둔촌중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월 가격에 분양하는 거예요. 아, 2018년도 2월. 2019년도보다 싸니까 둔촌주공 가격은 분양가가 저렴했네요? 저렴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거다라고 판단한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광동구보다 가격적으로 떨어지는 광명이다 보니까 더 심각하겠다라고 생각이 여기는. 들어서 미달 마치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미달이 낮네요. 네, 여기는 참고로 19년도 여름 가격 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면 미달이 나고 오를 것이라는 게 확신했는데 그것은 적중을 했네요. 7억 8천에 분양됐고 현 시점 10억이니까 그때 당첨되신 분은 약 2억 정도를 버셨네요. 네, 2억을 벌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팔면 세금이 또 많이 물고요. 그 다음 입주하고 나서 국룰이 있습니다. 뭔데요? 2년을 보유 및 또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 그리고 세율가 낮아지거든요.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년은 등기하고 즉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고 나서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는 작업을 그때 하시는 거고 이 아파트가 분양가는 8억이 안 됐는데 시세가 그만큼 올랐잖아요. 네. 그럼 오른 만큼 나중에 대출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풀리고 소득이 높아지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초석이 되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와, 그럼 그분은 2억에다 더 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좋겠다. 왜 저는 안 찍어주셨어요? 저희가 뵌지 최근이라서 앞으로 많이 찍어드릴게요. 그럼 원룡쌤, 저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이제 6개월 뒤에 또 입주하는 것 같은데 쟤는 고분양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긴 했지만 네. 그래도 괜찮은 단지였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 풀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네. 제가 무료 강의 때 한번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번째는 5천만 원으로 정말 1억 번 단지인데 오.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39제곱입니다. 되게 어감이 익숙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초소형이라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무 임대 비율이 있어요. 아. 소형 아파트를 무조건 몇 세대 이상, 몇 퍼센트 이상 건립을 해야 돼요. 그게 일부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임대를 하는데 나머지 물량을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도시들에서는 이 초소형 면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20평대 이상이에요. 저렇게 재개발했거나 재건축한 경우에만 초소형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저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광명 19역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한 것들인데 광명 19역이 4억이에요. 분양가가. 네. 지금 보는 게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가 광명 1구역을 재개발한 거거든요. 네.
분양가 4억 5천. 그 뒤로부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싸게 분양한 거네요. 예, 쌉니다. 싸서 그러면 저게 시세보다 얼마나 싸냐? 이거는 또 이론을 대입해야 돼요. 그 뭔데요? 3구는 8사 가격의 절반이다. 3구는 8사 가격의 절반이다. 왜냐면 저거를 평형으로 대입하면 17평형이에요. 네. 또 34평형이거든요. 네. 반 가격. 그러면은 이 단지의 8사 사이즈의 분양가를 보고 싼지 안 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네요. 맞아요. 그게 가장 간편한 식입니다. 그럼 8사를 이 당시에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안 합니다. 알려드려야지 알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이론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청약의 신이라고 하는 거군요.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8사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하잖아요. 네. 11억 정도 했습니다. 아, 11억. 예. 그러면은 저 39제곱미터는 절반 가격이니까 원래 5억 5천이어야 되니까 싸게 분양된 거네요. 그쵸. 거기서도 보정이 들어가죠. 5억 5천은 끝까지 가격이고 그래 한 10%만 빼자. 5억이 적정까지 않을까. 미달된 아파트가 왼쪽에 보세요. 아, 미달이 됐어요? 예. 네. 8천, 9천, 1억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룡쌤은 저 같은 사람은 39를 쳐다도 안 보는데 39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39를 찍으신 거군요. 찍었습니다. 청약 점수도 찍으셨나요? 안 찍었죠. 왜요? 미달이기 때문에. 아, 미달을 찍으셨군요. 네, 미달이어서 점수가 필요 없어서. 그러면 39제곱이 잘 될 거라고 찍으셨고 여기는 미달이 날 거라서 청약 점수도 필요 없다라는 걸 찍으셨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맞는 상품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청년 1인 가구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분들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용이고요. 또 하나는 집이 많아요. 2주택, 3주택인데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파트를 사기에는 취득세가 요즘 너무 세요. 네. 12%, 13%대다 맞아요. 보니까 소액 투자 개념으로 다주택자가 투자용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청약권이었죠. 그럼 이거를 찍어서 누가 당첨이 됐나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수십 명이 됐습니다. 왜 전 안 알려주셨어요? 그때도 2023년이었네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억 5천대 분양가, 즉 5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가는 실투자금에서는 지금 현재 8천, 9천, 1억에. 저 P가 프리미엄이다. 플러스라는 뜻이죠. 네, 결국은 8천에서 1억 정도를 더 줘야지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4억 5천 6백만 원이니까 4,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고 있으면 1억을 번 거네요. 맞습니다. 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물론 모두가 원하는 30평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10억대 중반 11억 가까이 분양했던 아파트의 오른쪽 시세를 보시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9제곱미터를 청약으로 미달난 걸 사가지고 8천에서 1억을 버나 저 11억짜리 8사를 힘겹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8천에서 1억을 버나 똑같이 8천에서 1억을 버는데 39는 5천만 원만 들어갔고 8사는 1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네. 계약금이. 가성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1억 버는 청약 찍기가 거짓말이 아니군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점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는데 입지 분석, 단지 분석, 타입 분석 그리고 과거 것까지 다 살펴봐야지 종합적인 미달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좋았던 점이 보통 17평형은 방이 하나거든요. 39제곱미터가 17평형이군요. 네. 보통 우측에 있는 것 같이 거실 하나 방 하나 구조인데 특이하게도 39제곱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의 경우는 방이 2개였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 부부가 있는데 원래 피 받고 팔려고 하다가 방이 2개니까 아직 자녀가 없어요. 2명 그냥 조금 좁게 살면 어떨까라고 해서 입주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오, 좋은 것 같아요. 방이 2개니까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만 보이면 너무 아까워서 네, 나만 네. 알고 싶은 전문가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미달을 찍었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 들어오면 그쵸. 경쟁이 발생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오픈해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오픈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5월에 쓰신 블로그 내용이네요. 네. 근데 확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매물이 진짜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 건지 우리 월룡쌤의 저 포스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청약을 안 한 건지. 네,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당근 이번 사례는 제 사례입니다. 직접 갖고 왔어요. 네, 저도 네. 청약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당첨되고 매매하고 다 실시간으로 지금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 네. 하나가 분양권입니다. 오. 이제 아내 명의로 당첨이 되었어요. 인덕원 퍼스비에이라고 의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자, 84 타입이 11억 정도 분양을 했었고요. 네. 49 타입 이거는 21평형 정도 됩니다. 네. 예, 5억 5천.
네. 근데 여기서도 평당가를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평당가. 네. 21평은 네. 34평의 네. 3분의 2의 면적이죠. 아, 3분의 2의 면적. 그죠? 그래서 약 66% 가격이면 적정해요. 66%의 가격. 네, 그래서 84를 11억이라고 두고 60%만 잡아도 6억 6천이에요. 근데 네. 1억이 싸게 분양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것도 원룡쌤 이론이네요. 네, 이론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걸 조합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84 사이즈의 3분의 2 가격이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49 사이즈가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저 84 가격이 그러면 11억이라는 게 비쌀 수도 있잖아요. 네. 주변 시세 막 9억 10억인데. 그죠? 그래서 주변에 갖고 올 수 있는 시세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 의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푸르지오 엘센트로라고 분양 당시에 전용 84제곱이 11억대 중반. 그럼 방금 분양 나왔던 건 11억이 조금 안 됐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입지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격도 나중에 동일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가격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됩니다. 그래서 84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49 가격을 대입한 거죠. 옆 단지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된 거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2022년, 2023년도가 분양 시기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온 거네요. 예. 그리고 저렴한 걸 저렴하다고 몰랐죠, 사람들이. 저도 몰랐어요. 원룡쌤은 방금 전에 그 옆 단지도 분석을 하시고 49 사이즈의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인덕원 퍼스비엘은 49를 찍으신 건가요? 찍었습니다. 왜 네. 84를 안 찍고 49를 찍었죠? 인기가 많으니까요, 84는. 84 인기가 많고 어차피 49가 저렴하게 분양되니까 49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들으면 원룡이는 그냥 작은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뭐 방사기짜리 언제 구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컨셉이 5천만 원 넣고 1억이잖아요. 소액이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단지, 84, 중대형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5천만 원으로 1억 버는 청약을 찍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결론, 사구도 아까 AB 타입 있었잖아요. 네. A 타입은 경쟁률이 발생했어요. 네. 의왕에서 323명이 접수해서 약 3대 1의 경쟁률. 네. 근데 선생님은 어디를 찍으셨어요? 당연히 B를 찍으셨군요. 네, 찍었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A가 112개고 B가 52개면 A를 찍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B를 찍으셨네요. 네, 보통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더 많은 자릿수를 좋아해요. 세대수가 많은 걸 보고 내 자리가 많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또 타입이 보통 A 타입이 좋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판상형 좋아합니다. 판상형이 이제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3베이 또는 4베이 판상형을 선호하는데 네. 이 베이의 구조가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을 베이라고 하거든요. 네. 1열 배치된 게 침실, 거실, 침실 이렇게 있잖아요. 3베이 네. 판상, 네. 인기. A타입이 인기가 있는 3베이 판상 구조군요. 네. 그래서 B타입은 비선호. 근데 여기서도 갈려요. 제가 만약에 의왕 사람이었다고 하면 네. A 넣죠. 근데 저는 기타 지역 사람이라서 조금이라도 미달을 기대하고 예비 번호 받자, 예비 추첨에 들어가자라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49B를 판산형이 아닌 사람들이 싫어하는 타워형인 걸 아시고 찍으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당첨입니다. 오. 보시죠. 예비 추첨하러 가는 저의 모습입니다. 와, 어디 계세요? 제가 찍고 있죠. 아, 그렇구나. 찍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개인정보는 오픈하기 어려우니까 왼쪽에 이제 안내를 받고 들어갔는데 제가 타입을 찍었던 49 B타입의 자녀 세대가 24개 남았대요. 그리고 남은 동호수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몇 번이었냐? 32번. 예비 32번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되어서 밑에 계약금을 내셨군요. 5천만 원. 4층. 그래서 5,220만 원 계약금 냈습니다. 저 궁금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짠! 6억이 됐어요? 8천, 9천만 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5천만 원 넣고 8천만 원 1억 벌 수 있는 그런 단지였던 거네요? 네. 와, 그 멀령쌤도 지금 1억을 벌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갖고 계신 건가요? 이제 세금상 먼저 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작년에 팔았습니다. 6천만 원 먹고 팔았어요. 그럼 5천 넣고 6천 벌면 수익률 120%인 거예요? 네. 저 지금 듣다 보니까 배운 게 이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때 많이 안 넣었을 텐데 그럼 추첨제가 확실히 유리해졌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인기 없는 걸 잘만 골랐다면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었겠네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미달이 났는데 얼마나 안 했던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예, 알고 계신 분들은 후회가 아주 커요. 아니 근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해도 보면 1순위가 2.88대 1이면 경쟁이 어느 정도 붙은 거 아니에요? 네, 붙긴 했는데 의왕시가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인구가 수십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만큼 들어왔다는 되게 작게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네. 만약에 혹시 불장이었다 그러면 접수 건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 곱하기 10배입니다.
3,000명. 네. 그러면 20대 1로 확 올라가네요. 네, 그때는 가점이 중요해져요.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불장에서는 가점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만 잘 갖고 있으면 추첨제여도 하락장이거나 관심이 없을 때 추첨제로 로또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도 둔촌주공 때 제가 수원에 살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점수가 없잖아요. 네. 청약을 했는데 예비번호 1,500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혹시 저까지 순번에 안 왔죠. 그래서 맞구나.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앞번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첨이죠. 당첨받고 분양가가 13억이었으니까 지금 26억. 더블. 지금 26억 됐어요? 예. 그 당시에 다주택자들은 어떤 심리냐면 일단 무섭기도 한데 다주택자의 가장 큰 적이 취득세 중과예요. 저는 12.4%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3억짜리 아파트 12.4% 내면 취득세만 1억 5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내고서도 했을 거냐? 저는 취득세를 그만큼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내고 싶었죠. 그럼 만약에 둔촌주공 그때 당첨됐던 분들은 1억 3천 넣어서 13억을 버신 거네요? 맞습니다. 또 수십 분이 계시죠. 저도 넣으려고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못 넣었거든요. 아, 까먹으셨어요. 네. 이게 맞추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 지역에서 넣었잖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그때 서울 네, 분이시니까 네, 네. 청약하다고 하시면 그냥 당첨이에요. 와,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 13억 날라갔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그런 단지들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희망을 빨리 주셔야죠. 둔촌중공화 같은 단지는 없고요. 네. 이렇게 5천 넣고 1억 버는 소액 투자 개념은 종종 나옵니다. 그럼- 과거에 김포에도 있었고 네. 성남에도 있었고. 그럼 네.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네. 우리 고분양가가 계속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나옵니다. 고분양가 논란은 항상 있었죠.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분양가가 싸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년도에 분양했던 반포자유도 미달이었고요. 그러네요. 항상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죠. 문제는 고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 절벽이 더 문제예요. 특히 네. 강남은 작년에 8개 단지 분양했고 올해는 5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중에 이미 하나는 분양했고 내년으로 가면 더 줄어듭니다. 어. 강남만 줄어든 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조합이 설립되고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소강 상태도 있었고요. 소강 상태가 있으니까 중간에 막 모아타운, 모아주택,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파생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지만 다 소형 단지예요. 대규모 공급이 진짜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어서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청약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